안녕하세요. 김관수TV 시사통통입니다. 미국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하원 의원들이 쿠팡 등에 대한 표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항의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기업에 붙으려고 하느냐고 동조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JTBC 앵커는 장 대표를 두고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정치하느냐고 쏘아붙이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MBN과 KBS는 쿠팡의 로비로 미국이 김범석 회장의 신변 보장을 요구했는지를 두고는 엇갈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연구위원회 리퍼블리칸 스터디 커뮤니티, 즉 RSC로 약자로 통칭하는데요. 그 소속 의원 54명은 지난 21일 강성화 미국 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는 약속을 무시하고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해 왔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RSC는 특히 애플, 구글, 메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조직적으로 겨냥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라면서 쿠팡 문제를 상세히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한국 정부가 2025년 11월에 발생한 민감도가 낮은 데이터 유출 사건을 그걸 구실로 쿠팡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 지원의 압박을 시사했다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공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난 22일 이 소식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방미 기간 내내 미국 인사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물었다고 하는, 왜 한국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기업들과 붙으려 하는, 그러니까 왜 중국에만 붙으려고 하는 거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트럼프에게 김정은은 보다,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김정은보다 이재명이 더 미운 이유다라면서 같이 갈래 말래, 함께 갈래 따로 갈래,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미국이 그렇게 묻고 있다. 앞에서는 땡큐, 뒤에서는 쎄쎄 하다가는 경제도 안보도 폭망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할 소리입니까? 도대체 장동혁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장동혁 대표야말로 참으로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되네요. 도대체 장동혁 대표는 미국 사람입니까? 어느 쿠바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고 그러면은 함께 가야 하는, 더군다나 외교에 있어서는 국익 우선의 동조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딴지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번에 1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죠. 정당 창당 이래 최저치라고 합니다. 여론조사 기반 엠브레인 리퍼블릭, 또 케이스넷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0일에서 22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던 여론조사 수치를 공개를 했는데요. 전국 지표조사 MBS 그 결과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이 48%, 국민의힘이 15%, 조국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2% 순으로 나타났는데 입장을 유보한 응답은 29%였다고 합니다. 직전 조사인 그러니까 2주 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을 했고 창당 후 그래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했고요.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69%로 집계됐는데 직전 조사와 동일한 수치로 취임 후 여전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69%에서 아주 박스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1%만 넘으면 70%인데 뭐 69%도 대단한 수치죠. 그만큼 국민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N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응답률은 17.7%였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에 이어서 베트남을 지금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요. 23일 현지 시간 베트남 국가서열 2위인 레민홍 총리와 만나서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정부와 함께 경제발전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 교통인프라, 에너지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한강의 기적, 성장 모델이 베트남의 홍강의 기적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홍 총리실을 찾아서 베트남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홍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로서 베트남 성장 목표 달성에 함께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과거 한국은 원전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및 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그리고 투명한 금융 결제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했었다면서 이러한 물리적, 제도적 토대의 결합이야말로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도약을 이뤄낸 결정적 엔진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 대통령은 원전, 교통인프라, 에너지 분야 등 협력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새로운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홍 총리는 베트남은 2030년까지 현대 산업을 갖춘 고소득 개발 도상국으로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 베트남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베트남의 이러한 목표 달성에 협력하고 그렇게 지원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홍 총리에게 베트남 글로벌 최저 인세 시행, 부가가치세 언급 등 제도 변경을 비롯해 현재 베트남에서 LNG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청와대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호치민시 한국국제교류회 부지사용 승인 등 애로사항을 협력 해결을 당부했고, 홍 총리는 해당 지방정부를 통해 사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권력서열 3위인 찐따인민 국회의장도 만나서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개편 시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정동영 장관 해임 촉구안을 내겠다고 좀 벼르고 있죠. 앞서서 정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산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고성능 우라늄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언을 했고, 핵 위협에 대해서 긴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은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해서 지난달 중순 외교, 국방, 정보 등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민감한 대북 정보를 공개했다면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어서 미국 측은 정 장관이 한미 간 공유된 기밀 정보를 공개했다며 대북 첩보 공유를 중단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왔는데요. 해당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X, 옛날 트위터에다가 언급을 했는데,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언론과 각종 논문 그리고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점이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고 적으면서 정 장관을 옹호한 바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지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한미동맹
약화에 한미동맹 약화에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 사태를 방치하면서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별다른 정책 제안을 제안하지도 못하는 국민의힘, 정책 부재 정당이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면 이렇게 안보놀이, 지금 안보 공세를 펼쳐서 여태까지의 부진함을 만회하려고 하는 이런 엉뚱한 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정신 차려 국민의힘,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다음입니다. 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어요. 송영길 대표에 대한, 전 대표에 대한 그 처우를. 그런데 발표가 났죠. 더불어민주당이 인천 연수각과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난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각각 전략 공천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발표했고요. 강 수석 대변인은 인천 연수갑은 우리 당에서 녹록지 않은 지역이지만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전략지역이라면서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 인천시장을 역임하고 당대표를 지낸 당의 소중한 자산인 송영길 전 대표 중량감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배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양을에는 김 전 대변인이 낙점되는데, 김 대변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후보로 새로운 계양을 이끌어갈 최적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민주당의 목표를 완성할 인물들이라고, 그 인물이 안성맞춤 후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안성맞춤 후보. 예. 그런데 혹자는 굳이 왜 계양을을 그렇게 고집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바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소멸되고 의기투합해서 전열을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찬 발걸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발표 직후 적어도 5월 첫 주까지 전략공천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공관위도 거의 매일 회의를 열면서 후보 지역을 압축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연수갑 출마 의사를 밝혔던 박남춘 전 인천시장에 대해선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인데,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이다. 안타깝지만 송 전 대표에 대한 공천이 더 적합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인천공항관리공사 사장 등 어떤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합니다. 예, 주한미군이 전시작전권 통제, 전작권이라고 하죠. 그 진입을 위한 조건을 2029년 3월까지 달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이비어 브린슨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22일 현지 시각 2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전작권 전환 준비와 관련해 우리는 2029년 해계연도 2분기 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9년 1분기는 그해 1월 20일까지가 그러니까 임기 말이 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가 그때까지가 임기인데, 그 미국 대통령과 후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같이 겹치는 그런 시기인데, 이 발언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2013년 합의한 3단계 조건의 마지막 단계로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브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네요. 브린슨 장관은 현재 한국군의 역량을 평가해달라는 의원 질의에서 한국은 세계 5위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 확대, 방위산업 성장을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긍정적인 여건으로 꼽기도 했고요. 그는 세계 5번째인 국방비 지출 확대, 방위산업 성장을 전작권 작전을 위한 긍정적인 여건으로 꼽기도 했고요. 세계 5위인 병력 규모, 그 병력 규모는 그 자체로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고요. 가장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점은 그들의 방위 산업이 지속 성장한다는 사실과 전작권 전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장 속도를 가속화할 강제력이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향후 해계년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협력 강화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북한이 물자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남한을 압박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무기체계 개발 방식도 달라졌다면서 세 나라 즉 북중러의 안전성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는 북한의 행동 양식을 바꾸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브린슨 사령관은 미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한국 방공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재배치되는 것이 한국 내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현재 진행 중인 업무와 작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을 하고요. 또 주한미군 지원이 중동으로 재배치된 것이 사실인가라는 데릭 트렌 의원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비공개 회의에서 답변하고 싶다 하면서 발언을 아꼈다고 합니다. 그는 전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는 한국에 있는 고고도 미사일 그러니까 사드가 중동으로 반환되지 않았다며 다만 탄약이 반출 대기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탄약 반출 대기 중. 고고도 미사일 사드는 보내지 않고 탄약 반출 대기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다른 하원 의원 질의에는 비공개 회의에서 답변하겠다고 언급을 회피했다고 하죠. 다음입니다.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참 나라 안팎이 뒤숭숭한데요. 지금 국민들이 살아가는 서민들 생활이 점점 쳐들어 올라가는 물가고 등등 허리끈을 조여매고 지금 달려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대통령은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바로 눈앞에 성과는 나타나겠죠. 모두 열심히 달려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큰 박수라도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만나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시사통통이었습니다.